(18,000년) 신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신화의 성 제주. 신화 속에는 오랜 옛날부터 제주 사람들이 생각해온 삶의 이치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 세상과 자연의 질서를 담아낸 경이로운 이야기이자 제주의 정신과 문화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신화 속 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주 신화에서 문화까지 이야기에 담긴 제주 물의 의미와 문화를 들여다봅니다. 금쪽 같은 제주물, 오늘의 지식 물통을 가득 채워줄 강연자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흙이실이 내려와서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의 이슬은 물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물이 합쳐져서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 제주 사람들은 자연 중심의 철학.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중요한 건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주 신화 속의 이름은 잘 모르시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벼랑 소벼랑. 대벼랑? 대벼랑 소벼랑. 그 세상이 달도 두 개, 해도 두 개. 그리고 귀신과 사람이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귀신과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입이 없어요. 귀신은 귀에 젖지 않나요? 피해 젖지 않는다. 삼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동성도 좀 생각해야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시네. 신화하면 뭐 태양의 신 아폴로, 네. 뭐 큐피트의 화살, 뭐 이런 거 생각나지. 네. 신화 속의 물 네. 이야기. 상상도 못했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주 신화가 되게 재밌죠. 네. 28,000들의 신이니까 그 18,000명의 신들의 사연만 모아봐도 그리고 신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네. 아니 18,000개의 신 이야기만 나와도 네. 오늘 뭐 이 시간 안에 다 이해 못할 다 못하고 한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못 떠나실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그 제주 신화 속에 담겨있는 물, 특히 이제 물이라고 한 상징성을 가지고 제주 신화를 좀 읽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 뒤에는 제주의 문학 속에 나타난 제주의 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네. 옛날 신화, 그러니까 서양의 신화에서 우리가 물의 이미지 많이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물하면은 모든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생성의 이미지지만 뭐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라든지 네. 뭐 길가메시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재앙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모든 소멸의 상징이 또 물이기도 하고요. 네.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 뭐 세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화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물의 이미지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물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간의 이 깊은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리스 철학자 같은 경우는 헤라이클레토스 같은 사람은 같은 강에 두 번 몸을 담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흘러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물이 단순하게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뭔가 정화해주는 기능이기 전에 거기에 뭐가 있다면 시간이라는 이미지가 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은 물에서 바다가 생겼고 바다에서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세상의 근원이 물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서양 속의 신화에 나오는 물과 그럼 제주 신화 속에 나오는 물의 이미지 뭐가 다를까? 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하기 전에 노래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아마 이 노래는 제가 좀 하면 좋은데 저 노래를 못해서 혹시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뭘까요? 이어도 사나. 네네네. 이어도 사나. 바로 나오시네. 바로 나오십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 우리 어머 갈날 적에 어느 바다 제주하면 떠오르는 게 해녀들이고요. 네. 해녀들이 고된 물질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이제 노전운솔의 해녀 노래인데 아시잖아요. 이어도 사나 저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아시고 그 다음 가사는 잘 모르시죠. 네. 그 다음 가사 뭐냐면 물로야 뱅뱅 돌아진 섬에라는 뜻입니다. 물로야 뱅뱅 돌아진 섬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물이잖아요. 네. 제주는 섬입니다. 사면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봐도 전부 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바다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였어요. 제주 섬을 살았던 사람들 오랫동안 제주 섬을 떠날 수 없었죠. 특히 해녀들에게 물론 바다는 생업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그 생업의 공간을 너무 고된 노동이었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물로야 뱅뱅 돌아진 섬에서 태어났다는 게 숙명이고 얼마나 한스러웠을 겁니까? 그래서 해녀 노전운설에 보면 제주 신화 속에 나오는 물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제주 사람에게 물은 기본적으로 절벽 그리고 떠날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어떤 절망과도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주 신화 속에 나오는 물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이게 이제 들어갈 텐데요. 제주 신화가 각각 18,000의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제주 신화 속에는 신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 우주가 태어난 생성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마치 성경 속의 창세기처럼요. 그 창세기 같은 제주 신화가 바로 천지왕 범풀이라고 하는 신화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하늘에서 청이슬이 내려오고 네. 땅에서는 흙이슬이 내려와서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늘에서의 이슬은 물이죠. 땅에서의 물도 역시 이슬도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물이 합쳐져서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리죠. 근데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먼저 막 생긴 게 뭐냐면 아까 그리스 철학에서는 땅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제주 신화 속에서는 별을 먼저 만듭니다. 별이요? 그러니까 별을 먼저 만들거든요. 그것은 결국 동양과 서양의 어떤 철학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은 오랫동안 인간 중심의 철학이었고 제주 사람들은 자연 중심의 철학.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중요한 건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주 이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은 늘 바라보고 경외하고 때로는 무서워.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오로지 온전히 의탁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천지왕 봉풀의 시작이 서양의 철학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재밌죠? 네, 그런 상징과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더 좀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천지왕 봉풀의 주인공이 두 명 있거든요.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벼랑 소벼랑이라고. 대벼랑? 대벼랑 소벼랑. 소벼랑. 예, 지금부터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제주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이름을 알 겁니다. 아까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 그다음 또 생각나시는 이름이 그 제우스 뭐 이런 거. 예,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 제우스니 아폴로니 뭐 헤라니 이런 신들의 이름은 알잖아요. 근데 제주 신화 속의 이름은 잘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너무 익숙하고 읽고 뭐 이랬지 사실 제주 신화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생각도 안 해봤어요. 네, 드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대벼랑 소벼랑은 천지왕 봉풀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벼랑이 있고 소벼랑이 있어요. 두 사람 형제거든요. 네. 누가 위일까요? 대벼랑. 대벼랑이. 그럼 그 대벼랑 소벼랑이 형제인데 이제 서로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는 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승을 차지하고 누가 저승을 차지하게 될 것 같아. 이름에 따라 보면. 대벼랑이 네. 이승을. 그죠? 그리고 네. 동생인 소벼랑이 저승을 차지하는 게 그죠? 이게 흔히 말하면 장자계승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소벼랑이 성격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네. 꽃 키우기 내기를 하는데 나중에 꽃을요? 꽃을 키우기 내기를 하는데 형이 잠자고 있을 때 꽃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소벼랑이 내게에서 이기죠. 소벼랑이 이승을 차지하고 대벼랑은 저승을 차지하고 이게 순리를 어긋나게 하면 꼭 사단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벼랑과 소벼랑이 이승과 저승을 나란히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니까 이승이 난리가 나요. 어떤 난리가 나냐면 요즘 뜨겁지 않습니까? 하늘에 태양이 2개입니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밤이 되면
달이 또 두 개입니다. 자, 하늘의 태양도 두 개고 달도 두 개고 살 수 없어요. 이 정도만 돼도 살 수 없을 때 또 살 수 없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영혼이 구분이 안 됩니다. 세사라. 예, 희한하다. 다 두 개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소벼랑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혼돈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야 이야기가 되겠죠. 네. 없어야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승을 찾은 대벼랑 형님한테 갑니다. 형님의 바지가랑에 붙잡고 사정을 해요. 근데 대벼랑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나서. 원래 이승은 누구 거예요? 내 내 거. 거. 그죠? 배동석 씨 같으면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동생이니까 들어줘. 너무 착하게. 네. 원래 착하신 분이니까. 네. 근데 저 같으면 안 들어주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승 제 건데 자기 것을 빼앗겼잖아요. 네.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 착한 대벼랑이 그 부탁을 들어줘요. 그래서 천근 화살을 가지고 와서 태양 하나를, 해 하나를 쏘아서 동해 바다에, 그리고 달 하나를 쏘아서 서해 바다에. 그러니까 자, 이 바다, 여기 또 바다가 나오죠. 네. 물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혼돈을 바로잡게 해주는 것으로서의 물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신화의 처음은 아까 뭐라고요? 모든 만물을 물. 만들어내는 것으로 물. 그 다음에 세상의 혼돈을 바로 잠재우는 것으로서의 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주 신화 처음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 자체도 재밌지만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물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상징도 대단히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주 신화 속에서도 물의 의미가 굉장히 크네요. 네. 제주 신화 그중 그 개벽 신화인 천지왕 봄풀이부터 다양한 물의 상징이 담겨 네.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중요한 소재로 있는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그래, 칠성봄풀이에도 물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담겨져 있는데요. 칠성봄풀이 이야기는 좀 기니까 그 전에 제가 퀴즈 하나를 좀 내볼게요. 네네. 네. 이거 맞추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잘 들으세요. 네. 그 세상이 달도 두 개, 해도 두 개, 그리고 귀신과 사람이 구분이 안 된다 그랬죠. 네. 근데 대배랑이 해는 화살로 쏘았어요. 네. 달도 화살로 쏘았어요. 네. 근데 하나 남았죠. 네. 귀신과 사람을 사람. 구분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이게 귀신은 네. 귀신과 사람은 입이 없어요 보니까. 귀신은요? 귀신이 맹달 입이 귀신 뭐 이런 거 입이 없지 않나요? 귀신은 비에 젖지 않나? 피해졌지 않는다. 귀신은 네.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 네. 그럼 그림자가 아니야. 아니야? 물에 관련된 것 같아. 물나. 물에. 우리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면 네. 물보다 이게 무게와 관련. 무게. 네. 무게니까. 그러니까 100근이 넘으면 사람이고요. 100근이 넘지 않은 건 아니면은 귀신이다라고 해서 귀신과 사람을 대벼랑이 갈랐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다 귀신인가요? 그러니까 100근이면 60kg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고요. 저도 무조건 저도 사람이죠. 사람이죠. 60kg요? 예. 네. 그럼 여기 저 귀신이신 분들이 귀신?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이 중에 사람이 아닌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네. 아, 그러니까 다행이다. 60kg라서. 그렇죠. 그럼 이승과 저승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 신화에 보면 무리한 다이어트는 이게 귀신과 사람을 와. 아시겠죠? 그래요?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리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생긴 대로 저를 보시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벼랑 소벼랑 이야기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네요.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칠성 봄풀이 이야기 될 텐데요. 칠성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칠성 들어봤죠. 칠성. 네. 일곱 개 개 별. 별이죠. 예, 별. 보통 북두 칠성 하니까 칠성. 네네. 7개 별 안돼. 원래 칠성은 예전에 뱀을 의미합니다. 혹시 그 집안을 지키는 터줏대감, 네네네. 구렁이 이런 거 옛날에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육지에서는 집안의 가택신을 칠성이라고 하고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신을 또 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칠성 봄풀이는 이 칠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태의 신이거든요. 이 무태의 신이 제주에 좌정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칠성문풀에 보면 장설룡과 송설룡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일어납니다. 장나라 장설룡, 그다음 송나라 송설룡이 부부의 연을 맺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절에 가서 치석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7살 됐어요. 근데 아빠와 엄마가 저승과 이승의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제 맞벌이 부부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아이를 못 데려가요. 그래서 늦은 덕정 한입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합니다. 근데 7살짜리가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엄마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죠. 그래서 결국 이 집을 몰래 나와서 먼 길을 떠나갑니다. 누구를 보러? 엄마를 찾아. 엄마 찾아 산만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엄마 찾아 산만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도와준 사람도 있고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스님이 나타나서 도움을 줘요. 그래서 겨우 천신만고 끝에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딱 갔더니 엄마가 보니까 이 아이가 상태가 이상해요. 떠날 때 7살인데 만날 때 보니까 배가 이만큼 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급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의 아동학대급에 가까운 이야기가 생겨나는데 이 아이가 부정한 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아이를 나무 상자에 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엄마가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어디로 버려졌어요? 바다로 던졌어요. 네. 자, 바다로 던져진 이 나무 상자가 어디로 흘러 들어왔을까요? 제주도로. 네. 근데 제주도로 들어오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제주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자, 산지에도 가도 산지라는 곳이 있는데 안 되고, 화복 가도 안 되고, 뭐 동복 가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함덕의 썩은 개라고 하는 곳을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자, 이 나무 상자에 갖춰진 그 아이, 바다를 건너온 동안에 그 나무 상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 나무 상자가 함덕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7명의 해녀거든요. 그리고 송첨지라는 어부가 발견하게 돼요. 뚜껑을 딱 여니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어른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어른이. 그러니까 여기 제주 신화를 이해하려면 상상력을 굉장히 고도로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EQ 지수가 좀 높으셔야 돼요. 아까 임신했었다고 했으니까 아기랑 엄마. 아기랑 엄마인데 그냥 아기랑 엄마면 이게 재미가 없죠. 아까 제가 초반에 칠수랑이 뭐라 그랬어요? 뱀. 네. 뱀을 낳았구나. 네, 엄마도 뱀이 되고 아이도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뱀 8마리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7마리의 뱀을 낳은 거네요. 네. 그렇죠. 엄마도 뱀이 되고 아이도 뱀이 됐습니다. 이 두 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뱀 아시겠지만 되게 흉측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송첨지와 7해녀가 침을 퇴퇴 뱉고 아주 박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이 뱀 보기만 해도 두렵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송첨지라는 어부가 시름시름 앓게 돼요. 그 물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을까? 의원을 찾아가도 의원이 아무 이상 몰라요. 요즘으로 치면 뭐 대학병원, 좋은 대학병원까지 갔는데도 의사가 아무런 병명을 모르는 거죠. 근데 무당한테 갑니다.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외부에 있는 신, 바깥에 있는 신을 잘못 모셔서 이렇게 동티가 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을 잘 모셔서 결국은 구술합니다. 구술하니까 결국은 이 송첨지라는 어부가 낳게 돼요. 여기까지 전반부. 그럼 그 칠성이 이제 그 함덕에서 어디로 와요? 제주성, 제주 시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주 시내에 있는 한 여인, 송대정 부인이 그 칠성신을 치마폭에 감싸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칠성 본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모셔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한하죠. 뱀을 보기만 해도 흉측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무쇠석함, 그 나무 상자에 담겨져 있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낳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다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 섬이라고 하는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바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로야 뱅뱅 돌아진 절벽 같은 곳이었고 탈출을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주 섬이라고 하는 게 너무 척박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제주 섬이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바깥에 있는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혹시 박진희 씨도 제주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특히 제주의 친구들도 있잖아요. 야, 제주에 갔더니 제주 사람 너무 배타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 친구도 제주에 이주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주에서 3년을 버티면 네. 쭉 살 수 있대요. 네. 근데 그 3년 버티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지에서 왔으니까 그런 좀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 오면 제주의 문화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래서 제주는 이상해, 좀 너무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주의 아픈 역사의 4.3이라든지 한국전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제주 신화에 보면 어때요? 뱀도 받아들여요. 자기 치마포에 감싸서 뱀도 자기 집 안으로 들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부자가 됐다. 실제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랑 다른 존재, 나랑 생각도 다르고 나랑 생김새도 다른 존재들이 어디서 보여요? 바다 건너에서 오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 사람들이 박대하고 그리고 못살기가 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칠성 본풀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칠성 본풀에 그러니까 제주의 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다인데 그 바다라고 하는 게 절벽 같은 변방을 만드는 그런 어떤 막아진 섬이 아니라 닫혀있는 섬이 아니라 한없이 열려있는 섬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칠성 본풀이하고 천주항 본풀에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의 물은 결국 제주 사람들에게 나랑 다른 존재들,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죠? 심지어 뱀까지 그리고 문화가 다른 존재들도 다 포용해왔다. 그 제주 섬 사람들의 오래된 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입니다. 칠성통은 정말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칠성이 들어온 길이라고 해서 칠성로, 칠성통이라고 하는 네, 칠성골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뱀을 모셨다는 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북두 칠성을 본떴다 해서 칠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칠성이라고 하는 칠성골, 칠성통, 칠성로 이렇게 불리는 제주의 지명은 제주라는 사람들이 나랑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요? 제주 문화의 실핏줄 이런 같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칠성신이 제주에만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칠성신이 소위 말하면 육지의 신이라고. 육지의 신.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오랫동안 터주나 업 같은 경우를 칠성, 그러니까 뱀신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칠성신 보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보통 신화에는 동물이 사람이 되잖아요. 개구리 왕자 이야기 아시죠? 네. 이제 부렁이 선비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부렁이가 뭐가 돼요? 사람. 선비가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늘 먹고 쑥을 먹고 곰에서 인간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옛날 이야기들은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인데 칠성신은 사람이 뱀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되게 재밌고 이런 얘기는 결국 칠성이라고 하는 것이 육지의 신이지만 칠성 본풀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형태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지금 잠깐 들었는데도 네. 그리스 신화보다 훨씬 재밌는데요. 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잘 알아도 18,000의 제주 신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도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
주호민 예쁜 작가의 네. 신과 함께 네, 그렇죠. 그 제주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네, 강림차사를 얘기 모티브로 했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주 신화 들어보니까 직접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알고 있었던 이야기? 아니요, 전혀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제주 신화회라고 하면 네. 그 설문대 할망 이 네. 정도만 알고 있었지 되게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제주 너무 분들도 재밌어요.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네, 너무 이 재밌어요. 좋은 거를. 네. 야. 근데 정말로 특이한 거는 네. 제주의 신화들은 여성이 많이 이거 등장하는 맞죠. 거예요. 아까 설문대 할머니도 그렇고 자청비도 그렇고 네. 여기에 지금 필성으로 네. 변한 딸도 딸도. 그렇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여성들을 신화에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만나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주의 신화들은 좀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주의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성 신이 아니라 여성 신이 여성. 등장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한라산도 할머니. 예, 할머니죠. 네, 할머니죠.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리고 제주 신화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주 신화 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삼성 신화 이야기인데 네. 삼성 신화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삼성.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삼성 신화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량부. 제주도의 고씨, 양씨, 양씨, 부씨. 부씨. 네. 배씨는 없습니다. 김씨도 없고요. 그러니까 배씨와 김씨는 예,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씨는 하고 김씨는 그러니까 제주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김씨는 제주에 밖에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고씨와 양씨와 부씨는 오랫동안 제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량부 세 명이 어디서 솟아나요? 삼성제, 혈리 부먹이잖아요. 이렇게 땅 속에서 생겨납니다. 땅 속에 생겨나가지고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다가 저 바다 건너에서 뭐 나무 상자가 들어와요. 제주도는 이렇게 상자들이 많이 네. 나무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네. 헐 어여쁜 아가씨 세 명이 있네요. 야, 이게 무슨 사랑의 3대3. 그죠? 3대3. 예, 결국은 이런 나무 상자에 담겨있는 바다 건너온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죠. 근데 그 여인이 어디서 왔냐? 바다 건너 병남국에서 왔다라는 설이 있고요. 바다 건너 일본국에서 왔다. 일본국에서 왔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자, 사냥을 하던 남성들과 그리고 같이 바다 건너온 여인들은 뭘 가지고 오냐면 오곡의 씨앗을 가지고 왔죠. 사냥을 하는 남자와 농사를 짓는 여인의 만남. 네. 이거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화성 여자와 금성 여자 남자의 만남만큼이나 너무나 극적인 만남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냥하는 사람에게 문화를 한 사냥이라고 하는 문화가 주된 문화인 섬에게 여기서. 농사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문화잖아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결혼을 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장 깊은 인연을 맺는 게 결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만나서 가장 깊은 인연을 맺어서 지금의 제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삼성 신화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신화가 일본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네. 네. 일본 총독부가 1930년대에 출판한 교과서 시인인데요. 왜 싫었대요? 왜 싫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 건너온 예. 새 여자가 우리 제주도를. 제주도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그 배동성 씨는 코미디언 하시지 마시고 학자를 하셨으면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굉장히 촉이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식민지 지배 전략을 잘 꿰뚫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때 가장 외쳤던 게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하나다. 형제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 네. 라는 게 식민지 지배의 어떤 왜곡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로 조선 총독부 교과서에도 삼성 신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정말 나쁘죠. 나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 그럴까요? 그냥. 강남구에서 네. 보통 이제 그래서 이 삼성 신화에 나오는 이 물도 결국 가만히 보면 아까 칠성본풀이 말씀하셨지만 제주란 섬에서만 소위 말하면 저희도 말로 막아진 곳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낯선 존재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거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이 신화 속에서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 신화 재밌다. 그러니까 신화는 이제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정말 흥미롭죠. 우리가 제주 신화는 12공풀이에요. 12개의 신화가 더 있는데 중요한 게 12개 얘기를 다 하시면 오늘 비행기를 못 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삼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동성도 좀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시네. 그 신화 속에서 나오는 이제 무를 저희가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 제주 문학에서 나오는 또 네, 물 맞죠.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주 신화에 나오는 이 바다와 물의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제주의 문화를 만들어 왔던 것이라면 네. 제주를 노래했던 시인들이나 문학가들도 바다를 노래했겠죠. 제가 한 3편 정도를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네. 가장 먼저는 이제 문충성이라는 시인이 쓴 제주 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제주 바다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이야 바다는 싸움터였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바다 하면 저희 바다 보면 어떠세요? 야 그냥 확 트이죠. 아름답다. 네. 근데 이 문충성은 제주 바다에서 제주 사람이 아니고서는 제주 바다를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제주도 분들한테는 삶의 터전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낯선 존재들이 왔잖아요. 네. 물론 그 중에는 제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화도 제주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존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제주 사람들을 제주의 문화를 폭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말살하려고 했던 이런 위협적인 세력들도 있었겠죠. 네. 대표적인 게 외국. 그렇죠. 그래서 이 문충성이라는 시인에게 제주 바다는 싸움터. 그래서 아름답게만 보이는 제주 바다에 피냄새가 나고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그 세 여자가 절대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그죠.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아픈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는 제주 바다를 표현해서 더 슬프게 느껴지는 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오래 고려 시대부터 내려오 있는 목호에나 삼별초, 외구의 침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네. 이제 거슬러 이제 올라보면 사삼과도 네. 맥을 같이 할 수 있죠. 사삼문의 비극성을 노래했던 시 중에는 김수열 시인의 물에서 온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물에서 온 편지니까 사삼 당시에 수장당한 아버지가 60년이 지나서 살아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사삼의 비극적인 아픔을 절절하게 노래한 시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 바다는 소리쳐 올 때 아름답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주 바다는 소리쳐 부를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김순희 선생의 시인데요. 제주 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 맨살의 얼굴로 제주 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 외로울 때마다 바다를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나는 바닷가 태생. 구름에서 일어나 거슬러 부는 바람에 쥐어박히며 자랐으니 어디에서도 따라붙는 소금기 비늘되어 살속 깊이 박혔다. 떨치고 어디론가 떠나보아도 되돌아오는 윤회의 파도가 내 피 속에 흘러 원인 모를 병으로 몸이 저릴 때마다 찾아가 몸을 담그는 나의 바다. 깊은 허망에 이미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몸이 되었을 때 나는 바다로 가리라. 소리쳐 울리라. 제주보다는 맨살의 얼굴로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 김수. 야, 정말 낭송을 잘하시네요. 네. 놀랐습니다. 근데 제주 바다는 소리쳐 올 때 아름답다. 딱 비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 때 제주 바다를 보신 분들이라면 무섭죠. 두렵습니다. 정말 태풍이 불 때 바다에 가보면 금방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인은 그런 제주 바다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관광객의 시선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주도민의 시선, 오랫동안 제주 바다를 바라봤던 제주인의 시선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제주인의 문화적인 DNA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 사람들의 이 몸속에는 굉장히 많은 바람도 있지만 바람, 돌, 여자 상당하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제주 사람의 몸속에는 제주의 물, 제주의 바다가 마치 별처럼 박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그 제주 문학 속의 물 바다는 좀 뭐랄까 되게 힘들고 괴로운 느낌으로 많이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주의 아픈 현대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현대사 속에서 척박한 땅을 읽어왔던 제주 사람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보면 같은 바다를 노래할 때도 신화 속에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시인들이 노래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외부에서 외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제주는 아름답지만 정말 제주에 사시는 현지인들은 그 바다는 무섭다. 네.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이 결국은 무서움과 겁을 내게 하는 그런 어떤 상징이 아니라 그 두렵지만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이중성이 제주 바다에 다 녹아져 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에게 바다는 이 물에 제주 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주에 여러 가지 하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신화도 사람이 땅에서 솟아났다라고 했잖아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이건 제주의 지리적인 환경하고도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제주는 비가 오면 물이 다 지하로 스며들죠. 근데 물이 어디서 솟아날까요? 지하에서 땅에서 밑에서 땅 위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 솟아오른 물을 마시고 제주 사람들은 어려운 삶을 이어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얘기는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어디서 솟아나요? 땅에서. 그러니까 바다와 땅, 그 근원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제주의 물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주 신화와 제주의 문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신화는 그 오랜 옛날의 정신을 담아냈잖아요. 그리고 상상력의 원천이고요. 오늘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옛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아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도 귀하게 여겼던 그 물을 좀 더 맑고 깨끗하게 풍요롭게 지켜내는 길이 좀 무엇일까 좀 진지하게 되새겨보는 시간도 되었고요. 제주 신화와 문학 속에 담긴 물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전해주신 우리 김동현 선생님께 큰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신화를 직접 들어보신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또 생각이 궁금해요. 네. 항상 험하지만 그 험한 바다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억척스러운 제주 해녀분들, 제주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이런 말을 제주도민으로서 진짜 육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도민으로 살면서 느껴지는 그 시선을 정말 너무 멋있게 정말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말 딱 한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오늘 좀 제주를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해요. 네.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 앞으로도 변치 않길 소망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